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11월 30일 파트 2가 되겠습니다. 1.25 배속을 보시기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파트 2의 내용들입니다. 민심을 무시하는 국힘당 파트 1에서 참고 자료로 했는데 제 스스로 읽어봐서 이해가 많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쪽 의견에 제가 동조한다는 뜻도 될 것 같습니다. 김정민 국제연장연구소 11월 29일 날 방송한 내용을 제가 캡처를 했습니다. 한국 샤머니즘으로 엔터로 만들 수 있는 건 매우 많다. 그러나 기독교는 샤머니즘을 배척한다. 좌파는 종교적인 것을 배척한다. 그러니 엔터를 만들 수 있는 풍토가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캐대헌 예입니다. 북방민족은 모계를 존중한다. 칸들의 엄마들 모계사회의 성격이 강하다. 무슨 제사이며 예배나 마찬가지다. 카톨릭 성모 마리아를 더 중시한다. 농사는 노예를 시켜서 했다. 여자들이 검술도 하고 활쏘기도 배웠다. 그래서 나온 게 다스리는 채찍도 사용했다. 이슬람화된 유목민은 가부장제로 근데 바뀌었다. 시는 보통 남자를 따르고 성은 여성 계집 여자가 붙어 있으니까 여자의 것이었다. 원래는. 윤석열은 김건희와 한학자 통일교의 하수인일 뿐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안전은 안중에 없었다. 마가 세력이 트럼프와 갈라지고 있다. 우리도 잘못 알아섰다. 그래서 견해를 수정했다. 윤은 미국에서 애전역에 손을 끊었다. 전환길처럼 하면 우파는 괴멸당한다. 생존하려면 윤과의 연을 끊어야 한다. 의리는 상대방이 지켜줄 때 지키는 것 아니냐. 일반 대중이 호응할 수 있는 우파는 다시 만들면 된다.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이다. 국힘 스스로 일어나기 힘들다. 살릴 수 있는 인물이 있어야만 지원받을 수 있다. 미국은 반대파를 죽이지는 않는다. 말레이시아 마약 사건 한동훈이 엮여 있었다. 정치는 대통령 혼자 하는 게 아니다. DJ 때 키신저 방한 전자정부 일찍 실현. 현재 중국산 안 된다는 이재명, 평택 차이나타운 엎어버린 이재명. 중국 무비자 입국은 국힘당에서 주도한 것이다. 한독수가 계엄령 와중에 통과시킨 것이다. 중국 애들은 믿으면 안 된다. 중국인을 모욕하면 처벌한다. 일반인들이 중국인들을 모욕하는가? 실질적으로 혐중이 아니라 반중이어야 는 뜻도 내포된 설명을 했습니다. 일본의 노조는 유명무실하다. 정치인이 아닌 사람들은 정치바닥에 발을 들여놓지 말라. 노조는 말썽꾸러기 분위기 형성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일본 노조는 정치투쟁은 절대 하지 않는다. 그래서 살아남아 있었다. 한국 노조 출신들 밥 벌어 먹고 살기 힘들어질 것이다. 미국이 장악하면 노조를 제거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직 꼭대기를 잡지 못했다. 국힘당 통일교와 신천지에 엮여 있다. 아직도. 일본 제국의 부활을 꿈꾸는 세력들이 아직도 있다. 친중에는 좌우가 없다. 국민들이 많이 지지하는 정당을 미국도 지지하게 된다. 우리를 뒤통수 친 윤, 강원도 강릉에도 들어온 마약, 윤측근들이 이 짓을 했다. 윤은 트럼프의 적이 되었다. 한동훈도 법 앞에 예외일 수 없어야 한다. 국힘에 좋은 인재가 없다. 오직 능구랭이들만 남아있다. 어떤 미친 자가 국힘당 대선 후보로 키워줄 수 있겠는가? 이 정치바닥에 전혀 믿을 놈들이 없다. 일본 농정 트라이앵글에 속지 마라. 파트 1에서 했던 거를 조금 그 후 부분을 트라이앵글을 도식화 그림화해 봤습니다. 지금 이 3박자가 맞춰서 돌아가서 일본 국민들을 도외시하고
자기네들의 어떤 이권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비판의 소리였습니다. 농가는 규모가 크고 작음에 따라 비용도 수익도 전혀 다르다. 메이저리그 선수와 리틀리그 선수가 있는 것 같다. 예를 들어서 대기업과 소기업의 차이일 수도 있을 겁니다. 댓글의 내용을 제가 그냥 일일이 읽어볼립니다. 쌀권 같은 이 꼴에 얽힌 것에 손을 댄 지금의 정권, 이를 보고도 돌아서겠지요. 높은 안정을 유지함으로써 농협이나 중간 업체를 빼고 파는 것이 지금의 주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의 기사에서 쌀에 관해서는 원래 시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 농수성 사무차관의 견해. 이것은 가격을 포함해 중간 업자의 관여 등이 암 상태가 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받았습니다. 어쨌든 자민당 장기 정권이 일으킨 여러 가지는 본래라면 중장기적으로 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단 자민당의 문제의식이 있는지 어떤지 말입니다. 그런 것보다라고 잘려나갈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딴 곳으로 시선을 돌릴 것이란 의미로 읽히게 되네요. 센모니 식자, 미일 일체로 중국의 위협과 마주하려는 것은 일본뿐 떠들고 있다. 11월 30일, 10월 24일 일간 스포츠. 정치평론가이자 타마대학 학장의 테라시마 지츠로 씨가 일본인의 세계 인식이 시험되고 있다라고 했다. 미일중의 트라이앵글, 게다가 미중이라고 하는 대국주의 골짜기 속에서 일본이 지금 선택을 회피할 수 없게 되고 있다라고 미국도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을 강조했다. 그는 또 미일 황금 시대라는 것은 신바람을 내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지만 미일에서 일체화된 중국의 위협과 마주하고자 하는 것은 일본뿐으로 미중 정상들 사이에 오가는 메시지를 잘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시진핑 국가주석이 미중 회담에서 80년 전에 미중 간의 공조에서 일본의 군국주의를 깼죠. 라며 제2차 세계대전 때 협력관계를 들고 나온 것은 예로 들었다. 여기에는 미중의 역사적 제휴관계를 한층 더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고 분석. 이거를 읽으면서 과연 중국 공산당이 일본하고 그렇게 강력히 싸웠냐? 오히려 싸운 것은 국민당 정부 아니었나요? 이렇게 이제 역사 왜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읽으면서 이제 수용하기가 어려운 글들이 보이네요.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자세와 언행에 대해서는 대만을 지킬 마음이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둬야 한다. 트럼프는 대만의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이념의 정치가가 아니다. 딜이거든요. 대만 인구의 96%는 중화민족인 자신들이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한민족. 대만은 두동강이 낮다. 독립을 지향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지금도 절반 이상의 대만 국민은 중국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국계 없는 무역관계가 있는 나라의 유사시에 관해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 게다가 대만에는 미군 기지가 없다. 일본은 말려두면 안 된다. 일본 지도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일본인의 쓸데없는 의미 없는 전쟁에 휘말리는 것에 대해 굉장히 신중하고 냉정해야 한다는 것이 보통 라인 순이익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댓글을 읽어보겠습니다. 미군을 주둔시키는 것은 일본의 제군국주의를 막기 위해서라고 옛날부터 미국은 안에 설명하고 있다고 했지만 그것은 미국이 안에서 주일 미군의 대의, 거칠에서 말하고 있는 방편일 뿐입니다. 실제로 베트남전에서도 대만 위기에서도 일본의 기지는 아시아 군사에 지나치게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중로 북쪽에 있는 한 방파제로서 일본과 자유대는 언제까지나 중요합니다. 또 다른 독자의 댓글,
20세기 초반부터 시작되는 국공합작을 거쳐 국공내전에 이르렀고 결과 국민당이 대만섬은 피했고 본국은 공산당이 장악했다. 당시 상륙전용 주정을 갖지 못한 공산당군은 대만섬에는 손을 대지 않고 본국의 통제 경제발전을 우선시해 현재에 이른다. 완전히 대만섬을 제압하는 타이밍은 빗나간 것은 공산당도 자인한 대로이고 대만이 존속하는 것이 일본에는 형편이 좋지만 국내 통일을 멈출 권한은 일본에는 없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이렇게 관계를 요즘 대화를 하고 있는데 대립관계인지 친해지려는 건지 모르는데 미일이 이렇게 동맹체제로 가는데 힘도 약하고 이런 형편인데 왜 중국하고 지금 이 번개를 치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 일본이요. 그대들은 미중 사이의 골짜기가 아니요. 충분히 중국을 상대할 수 있는 나라임을 잊지 마시오. 제국주의가 아니라면 일본이 지향하는 게 제국주의가 아니라면 한일 동맹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본의 크기는 이 정도로 중국하고 충분히 대립관계를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격려를 해주고 싶네요. 그렇게 되면은 한국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중국에 대항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견해를 정리해 보게 됩니다. 거액의 정부 채무,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불리며 일본이 아직도 세계에서 유수에 부유한 나라인 이유, 앞으로의 일본이 선택해야 할 길 1이란 11월 30일 14시 30분 수아시 사장 동양경제 온라인에 기고한 글입니다. 왜 일본은 세계 유수 부자 국가인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일본은 중국을 상대할 만한 힘이 있습니다. 이 압도적인 대외적인 풍요의 이면에서 국내에서는 사회의 기반 자체를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갉아먹는 인구 감소라는 거대한 시한폭탄의 바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가진 보이지 않는 자산과 그 발밑에서 진행하는 조용한 위기, 부자 국가라는 일본의 또 다른 얼굴, 정부, 기업 그리고 개인이 해외에 가진 자산에서 해외에 대해 지고 있는 부채를 뺀 대외 순자산이라는 지표입니다. 24년 시점에서는 일본의 대외 순자산은 533조 엔을 넘어 2023년까지는 3, 4년 연속 세계 1위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현재 일본의 경상흑자를 뒷받침하는 가장 큰 엔진은 제1차 소득 수지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일본 기업이나 개인이 해외의 공장이나 증권에 투자한 자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배당금이나 이자라고 하는 수익을 가리킵니다. 2025년에는 이 소득 수지에서만 36조 엔이 넘는 흑자가 예상돼 무역수지 적자를 메우고 남은 규모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세계 최대 규모의 채권국이라는 지위야말로 일본 경제에 충격을 흡수하는 쿠션 역할을 하고 외교 무대 뒤에서 조용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보이지 않는 국력의 원천입니다. 이런 거를 읽어보니까 일본의 제로금리 정책이 프라자 합의 등에 의해서 잃어버린 30년이 갈 때 해외 투자를 불러왔다. 한국에도 일본 금융자본이 많이 들어오게 된 원인이기도 하고 엔캐리라고도 보통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일본에서는 이자놀이 할 방법이 없으니 그 돈이 한국이나 다른 동남아시아 내 해외 자산에 투자를 해서 이자놀이도 하고 배당금도 받는 그렇게 해서 일본 전체의 소득 수지가 올라간다 이런 얘기로 이해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해외에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왜 엔화는 안전자산 소리 듣나? 전 세계의 투자자들은 일본이 국가적으로 대외적인 빛을 모두 갖고도 여전히 남아있을 정도의 거대한 자산을 해외에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일본이라는 국가가 재정적으로 파탄나는 디폴터하는 리스크는 사실상 전무하다고 인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안전자산이라는 지위는 일본 경제에 있어서 양날의 검이기도 합니다. 글로벌 위기 시 국내 경제 상황과는 무관하게 급격한 엔화 강세가 진행되면 일본 수출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손상되어 일본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구조적인 딜레마를 안고 있습니다. 부채대국 미국과 채권국, 이 두 나라의 관계는 세계 금융 시스템의 중심축을 이루는 대조적이면서도 서로 의존하는 관계입니다. 미국 경제는 국내 소비와 투자가 국내 생산을 항상 능가한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차액, 즉 경상적자는 해외로부터의 자금 유입에 의해 조달되고 있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미국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라는 터무니없는 특권입니다. 즉 일본의 저축이 미국의 왕성한 소비와 재정 적자를 오랫동안 지탱해 온 것입니다. 다시 직시해두고 싶은 인구 감소라는 과제,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이미 총 인구의 29%를 넘어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심각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 인구 구조의 비가역적인 변화는 경제의 모든 측면에 연쇄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첫째, 사회보장제도의 위기입니다. 둘째, 국내 시장의 축소입니다. 셋째, 극심한 인력 부족에도 불구하고 실질 일자리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임금 정체의 덫에 걸려 있습니다. 네 번째, 경제 전체의 활력 저하입니다. 고령화가 진행되는 사회는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는 기업가 정신을 잃기 쉽습니다. 고령자 벤처 제도가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라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적용을 해봐야. 고령자의 벤처 제도는 절대 돈을 안 빌려주고 있죠. 이스라엘은 70이 넘어도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얘기를 몇 년 전 기사에서 읽은 바가 있습니다. 일본도 70이 넘은 노인네들한테는 돈도 안 꿔주는 것 같아요. 창업을 하고 싶어도. 올해 고령자인데 그런 게 있지 않느냐. 풍요와 쇠퇴의 틈새에서 2025년 일본은 세계 유수의 풍요를 자랑하면서 국내에서는 쇠퇴가 확실하게 진행된다는 거대한 모순 속에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하고 경제 전체의 규모가 축소되어 가는 성숙한 국가에 있어서 더 이상 GDP 총액을 추구하는 것은 적절한 성공의 지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요게 이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GDP는 원가 세계의 패러다임이죠. 생산을 가지고 경제가 발전했다고 보는 관점이죠. 그래서 스루풋 세계 패러다임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이 부분에 제 스루풋 패러다임을 좀 넣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의 미래의 성공은 세계에 앞서 성숙한 사회를 위한 지속 가능하고 질 높은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는 것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새로운 모델들은 스루풋 패러다임으로 구축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윤택한 대외자산이나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음식이라고 하는 세계를 매료하는 소프트 파워, 그리고 화랑을 보이는 인바운드 관광이라고 하는 일본이 가지는 독자적인 강점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풍요로움, 웰빙의 향상으로 전략적으로 돌아서는 발상의 전환이 요구됩니다. 우리도 그러고 싶은데 일본은 그 막대한 부를 거대한 정부의 펀드처럼 운영해 세계 금융가로 살기를 택할 것이냐,
혹은 인구 감소라는 강력한 역풍에 맞서 국내 이노베이션의 엔진을 재점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혁에 도전할 것인가? 아니면 세계 최초로 풍요롭게 성숙하고 축소해가는 국가의 모델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인가? 어느 길을 택하든 출발점은 자국이 가진 유례없는 강점과 피할 수 없는 한계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참 시원하게 일본의 현실을 풀어가고 있네요. 독점 알래스카 주지사 한국이 440억 달러 규모의 LNG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12월에 구속력 있는 계약 체결. 사라체야 코리아 중앙 데일리 11월 29일 보도 내용입니다. 오디오 리포트도 소리내어 읽어서 하는 서비스도 있네요. 소리내어 읽어주는 뉴스로 서비스도 있다. 편집장의 컨텐츠나 마찬가지다. 제 스스로 저는 서비스라기보다도 제가 이 생존 순위 뉴스를 편집하면서 속으로만 읽거든요. 이것을 방송을 하면서 제가 소리내어 읽어보면서 우선 저부터 이해가 되느냐를 먼저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스스로 소리내어 읽어서 이해하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마이크 던립이 알래스카 주지사는 포스코는 9월에 의향서에 서명했으며 철강 공급 이륙 및 기타 유형의 투자를 포함한 최종 계약으로 전환하는 프로세스를 정의하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12월까지 어려운 합의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입니다. 루트닉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월 30일에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에너지 인프라 중요 광물 첨단 제조 AI 및 양자 컴퓨팅 등의 미국에 건설된 프로젝트에 2천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신중한 입장은 프로젝트의 상업적 실행 가능성과 투자 수익률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비롯됩니다. 약 440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하며 프로젝트를 완료하는 데 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 프로젝트의 배후에 있습니다. 그들은 이 가스가 한국이 한두 개 또는 세 개의 가스 공급에 의존하지 않도록 가스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는 데 도움이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라고 주시사는 말했다. 중동이나 뭐 딴 데서도 들여오지 말고 지금도 사고 있지만 그 LNG 가스를 알래스카에서 조달하는 것을 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로 도움이 될 수 있다. 한국, 미국 함참이라고 그러죠. 암참 여기 와가지고 뭐 얘기했을 때 그 사진인데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그 미국 상공회의소 지금 회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이름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미 우크라이나 관리 30일 회동 남부 플로리다에서 평화를 위한 회담 지지통신 외신보 11월 30일 뉴욕타임즈 전자파는 29일 미국의 루비오 국무장관과 위트코프 중동 담당 특사 등이 30일 남부 플로리다주에서 우크라이나 정부 관리와 회동을 한다고 보도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종결을 향해서 미 주도로 작성한 평화안에 대한 협의한다. 미 정부 고관이 분명히 했다. 회합에는 트럼프 씨의 사위 쿠슈너 씨도 출석할 전망. 위트코프 씨는 12월 제1주에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회담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진행시키고 있어 미국 측에는 특사의 방로 전에 평화안의 내용을 우크라이나 측과 채워두려는 목적이 있다고 보여진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북유럽서 K2 천무 도입 고민, 나토 벽도 마주한 한국 방산, 김지환 조선비즈 11월 30일입니다. 스웨덴에서 K2 전차, 노르웨이에서는 천무,
동미 업체와 경쟁, 정부 지원 필수. 북유럽 국가들이 전차와 다연장 로켓 등의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 방산 업체들이 독일, 미국 등 북대서양 조약기구 국가와 경쟁하는 상황에 또 놓였다. 나토 우선주의를 넘어 수주에 성공할지 주목된다. 현대 로템은 K2 전차를 앞세워 스웨덴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스웨덴이 그동안 독일제 전차를 운영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K2 전차의 핵심 경쟁 상대는 독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토에는 로키드 마틴과 보잉, 에어버스, 라인메탈 등 대표 방산 업체들이 모여 있다. 현대 로템은 폴란드 국영 방산업체 PGG의 자회사 브루마르의 생산 공장에 폴란드형 K2 전차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있다. 이곳을 유럽 전진기지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하나에어로는 지난해부터 노르웨이의 방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홍보에 나선 바 있다. 특히 다양한 제조업체에서 만든 차량 위에 발사대만 결합할 수 있다는 유연성을 강조한 것이다. 폴란드에 수출된 천문은 발사대 모듈만 한국에서 만들어 배송하고 폴란드 내에서 PGG가 생산하는 옐츠 차량에 통합되고 있다. 에스토니아도 지난해부터 하이마스와 천문을 두고 고심하는 상태다. 방산업계 안팎에서 정부의 지원 사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군사 전문기자 출신 유영원 국민의힘 의원은 현지화에 나서는 등 한국 방산업체들의 유럽 진출이 본격화되자 유럽 업체들의 견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며 수주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유럽 현지 인력을 늘리는 등 정부와 방위산업청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2 발사 연습인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휴전이 되어도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유럽의 군사비 증가는 추세다. 한국 방산은 동유럽을 먼저 장악하고 북유럽도 공략한다는 전략인 것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분석 방송을 했지만은 현대로템 및 하나에어로 3분기 누적 실적 요거를 방송했었죠. 현대로템이 3분기까지 매출액이 4조 1천억 원, 그런데 그 영업이익은 5,727억, 38.4%가 증가했다는 거. 그리고 주가는 17만 5,700원으로 연초보다 꽤 많이 올랐고 PBR은 6.78 상태라는 거예요. 또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매출이 6조 원대로서 41.1%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조 2,439억 원으로 무려 196.5%가 증가했습니다. 주가는 85만 2천 원으로 크게 올랐고 PBR도 5.04 상태가 되겠습니다. 단돈 3,990원, 밥상판 다이소 메뉴에 줄 서는 이곳, 먹어보고서 한전진 기자가 이데일리 11월 30일입니다. 애슐리의 즉석조리 브랜드 델리바이 애슐리, 착착 폭립, 새우 등 메뉴 다양, 간편식 넘은 수준, 유통매장 매출도 올라가고 즉석식품판 다이소 실험. 델리바이 애슐리는 이랜드의 외식 뷔페 브랜드 애슐리가 만든 즉석조리식품 전문 매장이다. 이랜드 계열사 간 시너지를 바탕으로 식자재를 대량 공동 구매하고 유통마진을 줄여 균일가 전략을 앞세운 것이 특징이다. 다이소처럼 가격을 단순화해 선택을 빠르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3월 첫 선을 보인 뒤 빠르게 확장 중이다. 올해 9월 기준 누적 판매량은 1,000만 개를 넘어섰고 최근엔 착착 폴리 플래터, 트리플 치킨, 닭다리 쌀 구이 등 5,990원 프리미엄 메뉴를 확대했다.
물론 맛에 대한 기대치를 높게 잡는다면 아쉬울 수 있다. 조리 직후 퀄리티를 완벽히 구현하기는 어렵고 일부 메뉴는 간이 세거나 식감이 퍼진 경우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폭리 플래터는 생각보다 질기고 딱딱한 부분이 있었고 파스타는 면이 쉽게 퍼졌다. 트로피칼 새우는 전반적으로 풍미가 살짝 아쉽다. 그럼에도 이 가격을 감안하면 대부분은 충분히 수긍 가능한 수준이다. 이런 것들을 가격 대비 가성비는 뭐 그런 대로 괜찮은 거 아니냐, 이런 표현으로도 좀 할 수 있겠네요. 내년 대기업 41% 긴축경영 9년 만에 인력조정 1순위 배옥진 전자신문에서 11월 30일입니다. 긴축경영은 2026년에 31.4%로 내려간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확대 경영은 29.1%로 올라간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기업 규모의 차이는 뚜렷했다. 300인 이상 대기업은 기축경영 응답이 41%로 가장 높은 반면 300인 이하 기업은 현상유지 응답이 45%로 가장 많았다. 전사적 월가 절감 53.7%와 신규 투자 축소 37% 응답이 뒤를 이었다. 긴축경영에서는 300인 이상이 41%고 300인 미만은 현상 유지한다는 게 45%로 높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투자 부분에 있어서는 국내에 300인 이상은 40%, 해외에는 투자 확대가 45.7%인데 중소기업 300인 미만은 금년 수준으로 투자를 한다. 그리고 해외에는 60.6%, 중소기업이 오히려 도전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네요. 어쨌든 대기업이 9년 만에 인력조정 1순위다. 내년이. 그런 사람들이 중소기업에 조금 월급을 적게 받으려도 흘러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좋은 노하우를 갖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쿠팡 고객정보 중국인 직원이 유출한다. 한국 이미 떠났다. 김수현 세계일보에서 11월 30일 쿠팡 비정상 접근 경로 즉시 차단, 모니터링 강화. 3천만 명이 넘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은 외부 해킹이 아닌 전 중국인 직원의 소행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출된 정보는 고객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 정보 등이다. 신용카드 정보나 계좌번호 등 결제 정보에 대한 노출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쿠팡은 밝혔다. 앞서 쿠팡은 인터넷진흥원에 사고를 신고하면서 고객 정보 노출은 이달 6일에 발생했고 같은 달 18일에 이를 인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고 이후 관련 당국의 조사가 진행되면서 이미 지난 6월부터 개인정보 노출이 이루어졌으며 피해 고객 역시 3,370만 명에 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의견 독일 법원이 바이든 시대의 가장 큰 거짓말 중 하나를 깨트렸을 수 있습니다. 조나단 털리 더 힐에서 11월 30일입니다. 흔히 전쟁이 닥쳤을 때 가장 먼저 희생되는 것은 진실이다라고 말합니다. 독일에서 방금 발부된 영장은 전쟁이 계속해서 피해자를 주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영장은 블로드미르 젤렌스키 정부뿐만 아니라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도 큰 기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독일 법원은 우크라이나인 세르히 쿠즈니의 초프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으며 마침내 우크라이나가 덴마크와 스웨덴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2022년 노르드 스트림 파이프라인 파괴에 책임이 있다는 의혹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년 동안 우리 중 일부는 책임자의 증거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의 공식 책임의 의문을 제기해 왔습니다.
러시아 파이프라인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 제한은 결코 논리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네들이 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천연가스를 파는데 러시아가 그걸 파괴했다는 것은 논리상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수사관들이 옳다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한 것은 우크라이나 정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이든은 또한 정보기관으로부터 이 증거에 대한 정보를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이 증거에 대해 들었다고 해도 대중은 여전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약속을 지지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에 대한 전쟁 범죄 혐의가 반복되는 끔찍한 침공의 희생자입니다. 대중은 또한 CIA가 이 공격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듣고 동맹국들에게 암묵적으로 승인했는지 아니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노르드스트림 파괴로 이득을 본 국가가 배후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미국은 세일가스를 유럽에 팔 수 있었죠. 러시아로부터 사는 가격보다 비싸게 또 미국에서 오니까 이 선박으로 또 운송하니까 더 좀 비싸지겠죠. 그러면은 배후가 누구라는 것은 이것은 명확한 거 아니냐. 빤한 얘기를 가지고 거짓말들 하지 말라. 이런 쪽으로 간접적으로 표현했지만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미국이 노스트림을 파괴하라고 지시했을까요? 직선적으로는 안 했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